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4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감소하며 전문가 예상치 0.1% 증가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원유와 가스 생산이 14.5% 급감하면서 광공업 생산을 0.8% 감소시켰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의 75%를 차지한다는 제조업 생산은 전달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산업 생산이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관련 지표도 좋지 못했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5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88.6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확정치였던 95.9와 전문가 예상치였던 96.0에 크게 못 미친 결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가계의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이 더 나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3.09로 4월 마이너스에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전망치인 5.0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세부 지수를 보면 지난달 마이너스 6.0을 기록하며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신규 주문 지수가 이달엔 3.85를 나타내며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면 경기 확장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 IMF에 부채 상환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었다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가 보도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12일이 만기인 IMF 차관 7억 5천만 유로를 갚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치프라스 총리 명의의 서한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에게 지난 8일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통보한 다음 그리스는 IMF로부터 부여받은 6억 5천만 유로 규모의 특별 인출권과 다른 경로로 9천만 유로를 더 조달해 지급 불능 사태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예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글로벌 증시는 주말 동안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게 됐는데 바로 하루 전에 있었던 사상 최고가보다 1.65포인트밖에 더 오르지 않아서요. 사상 최고가를 그냥 유지했다, 이 정도 의미를 두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날 나왔던 지표는 일제히 좋지 못했는데요. 지난달 산업 생산이 또 예상 밖에 하락하면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조금 전 전해드린 바와 같이 6에서 7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뉴욕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준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플러스권으로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개선폭은 전망치에 가닿지 못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뉴욕 증시는 크게 오르진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표가 부진했던 것 치고는 빠지진 않았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경기 펀더멘털로만 본다면 지금 분위기로서는 연내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버거운 실정인데요. 뉴욕 증시 마감가 찍어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1% 정도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한 20포인트가량 올랐는데요. 18,270선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이 약간 흔들리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5,050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가 1.65포인트 정도 더 올라서 2,122 정도에서 마감이 돼 또 한 번 소폭이지만 더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유럽 증시가 되겠습니다.
네, 독일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1% 정도 하락했고요. 역시 프랑스의 까크 지수 역시도 0.7% 정도 조정을 받았고 영국 FTSE 100 지수가 그나마 덜 빠졌다라고 보여지실 텐데 유럽이 미국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지표가 부진하자 달러가 약세를 띄었고요.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강세를 띠면서 달러 유로 환율이 1.14달러대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유로화 강세로 인해서 유럽의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한국은행의 5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때마침 기관이 많이 팔면서 코스피는 2100선으로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21선에 위치한 2130선의 회복을 금통위 금리 결정을 계기로 못함에 따라서 코스피는 결국 박스권의 가치일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700선까지 보름 만에 재탈환하면서 내추럴 엔더텍 사태로 조정받았던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히고 코스닥은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녁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가는 양시장. 오늘은 그 분위기의 갭을 좀 좁힐 수 있을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이시자 건국대 특임 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주말 사이에 나온 지표들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 생산이 5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6에서 7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진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산업생 지수 혹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다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중 하나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2%가 나오면서 성장률 쇼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마이너스까지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수정치가 나올 전망이고요. 따라서 2분기 성장률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성장 중에 일시 주저앉는 그런 그러면 소프트 패치 현상이 논쟁이 지금 재대두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네. 근데 사실 앞서서 4월달 소매 판매 역시도 전월과 거의 변함이 없는 제자리 걸음을 했었기 때문에 4월달 지표들 쭉 보면 결국 고용 지표 빼고는 다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월갈 분위기를 보면 1분기 성장률도 0.2% 정도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수정되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2분기도 빠르게 개선되지 못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고용 지표는 이제 비교적 그냥 무난하게 22만 명 정도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고용의 질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2분기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대두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분기는 마이너스였고 2분기가 반등은 4%로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전체 성장률 2.4%를 기인했는데 이번에는 2분기 성장률이 작년만큼 반등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그동안 미국의 강한 달러 때문에 역시 미국도 수출이 안 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또 이제 최근에 그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일가스 쪽에서 많은 시추공 회사들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이런 이 부분에 투자가 좀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작년에도 사실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지만 2분기에 빠른 개선세를 냈던 미국이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2분기에 작년만큼 빠른 경기 개선세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도 한 9월 금리 인상설 내지는 약간 더 미뤄져서 연말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측하셨는데 연내에 금리가 인상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지금 많은 시장에서는 6월달 하다 6월달 아니니까 9월달 얘기 나오는데 네네. 사실상 제가 이런 미국의 성장이 일시적인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미뤄볼 때
9월은 아니고 10월과 12월 두 번 금년에 FOMC가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10월, 12월, 경우에 따라서는 12월과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년 연말이나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미국의 2분기 첫 달 4월 지표마저 좋지 않은 가운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 일단 9월 금리 인상설이 또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네요. 유럽 얘기해 보겠습니다. ECB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인 드라기 총재가 최근 들어 유럽의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QE의 조기 축소는 없다라면서 양적 완화를 원래 일정대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 경기가 회복되면 일단은 채권금리가 올라갑니다. 그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은 다시 기업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에서 버냉키도 마찬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버냉키도 이제 경기 회복되면 채권금리가 올라가자 양적 완화를 절대로 안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드라기도 똑같은 그 논조로 이번에 독일의 그 국제 수익률이 4월 중순마다 0.05였는데 0.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되자 다시 유럽 경제가 지금 성장이 되다가 지금 1분기에 그야말로 0.4% 성장하면서 예상보다 크게 좋아졌는데 이것이 채권금리 상승으로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아니다. 이 정도 성장 가지고는 내가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양적 완화를 하겠다. 매월 600억 유로씩 풀기로 한 것을 그대로 나가겠다고 채권 시장에 일종의 안도감을 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드라기의 이 야심찬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던 QE 양적 완화 정책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잠재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의외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주가에는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양적 완화 지속 발언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안정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일부 안정되겠지만 큰 효과는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유럽의 경기 회복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와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경고들이 나오면서 투자 자금들이 원자재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는 일종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드라기 발언이 일단은 시장에 안도감은 줄 것입니다. 줄 것이지만은 크게 추세를 채권금리 상승과 그다음에 주가에 그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권금리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요. 이 얘기와는 조금 별도로 유로존의 QE 효과에 대해서 최근에 달러 흐름이 바뀌면서 유럽적 QE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달러화가 강세를 띄었을 때는 유로화가 약세를 띄면서 이른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이 QE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됐었는데 최근 들어 달러화가 약세로 돌자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니까 이 유럽 쪽이 조금 양적 완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렇게 본다면은 각 나라가 다 자국 통화 약세에 그야말로 목을 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경기가 주춤한 것도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고요. 유럽이 지금 이제 좀 회복되는 것도 유로화를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약세를 가져가니까 회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달러화의 그 약세 때문에 유로화가 다시 강세되면서 이제 혹시나 유럽 경기가 다시 좀 또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 한 것 때문에 드라기가 아니다. 우리는 계속 양적 완화를 하겠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유로화 약세를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중국도 금리를 내리면서 위안화 약세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일본도 양적 완화를 주면서 얘는 약세를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약세를 가져가려고 하는 일종의 환율 전쟁 또는 통화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더 우위를 점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황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곧바로 우리 금통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통화 전쟁 아닌 전쟁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교수님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1.75% 사상 최저치이긴 하지만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주일 한은 총재 코멘트를 놓고 이게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매파적이었느냐 해석들도 분분한 것 같은데 일단 5월 금통위 자체를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그건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 일본 모두가 다, 지금 이런, 금리 인하라든지 통화평균을 통해서 환율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좀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이런 얘기를 하셔서 미약하지만 일단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 근데 경제 주체의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다. 이런 분석들도 많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수출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 4월 달에는 마이너스 8.1 정도로 오히려 마이너스 폭이 늘어나고 있고 생산, 투자, 소비가 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주열 총재 얘기대로 최근에 한은행 조사한 소비자 심리지수와 그다음에 기업 실사지수가 다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에 들어서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를 동결시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가 지표가 안 좋고 저희도 고용 쇼크라고 할 정도로 고용 증가율이 낮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 지표를만 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는 건 조금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일부 최근에 이제 백화점 매출이라든지 자동차 내수 이런 걸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이 뭔가 좀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유럽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QE 중단 이런 얘기가 있고 이미 앞서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이 하는 쪽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이 없으니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없겠다라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 당장이라도 6월 달에 하느니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분위기가 있는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마도 이제 4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8.1로 나왔고요. 5월 수출 증가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성장률 어느 정도 잠정 소폭치라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도 지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0.4%로 떨어져 있으니까 하느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서 미국 금리 인상 전에 한국의 경기를 좀 회복시켜둬야 한다는 한은의 그런 입장이 다시 대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얘기를 합니다. 4월달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급증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수님께서는 목표가 하나면 수단도 하나여야지 수단 하나로 목표 여러 가지를 커버할 수 없다라고 하셨었는데요. 가계부채 총량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건전성으로 또 규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이제 금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거를 그런 가격의 총량제라든지 이런 거시건 현실 규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금리 하나만 가지고 하다는 경기도 놓치고 가계부채도 놓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증시 측면에서 좀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또 미리 돈을 푼 나라들은 또 우리도 앞서 돈을 2번이나 작년에 풀기도 했었는데 경기 회복 조짐이 미약하지만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이 금리 상승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오른다는 것도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여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쪽의 의견도 있고요. 또 우리 측면에서는 유동성이 조금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동성 측면에서 금리 상승은 우려스럽다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쪽 표십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푸는 경기 회복되는 나라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돈을 보는 통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는 통화가 GDP 대비해서 미국은 그냥 20%, 유럽은 그냥 15%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리를 3번 내렸지만 너무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하루는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을 해야만이 경기 회복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일단 몇 달 더 수출이 좀 더 부진한 걸 하느니 보고 무엇보다 2분기 성장률이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1%가 안 되는 그런 부진함을 보면 아마 한은도 재빨리 금리를 그때서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남아있는 가운데 예, 실기는 안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이시자 건국대 특임 교수님이신 오정근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짚어봤네요.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구 멘트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안동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들 와주셨는데 점촌, 문경 이쪽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예천까지 정말 많이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번 이제 농한기라고 불리는 시절이죠. 그때 한번 꼭 좀 다시 찾아뵙고 강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계속 말씀드렸죠. 돈이 흘러갈 곳이 없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쪽으로, 즉 위험자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낙관적 관점이 좀 유지돼야 되는 명백한 이유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 바닥론 쪽에 있는 부분들은 자 이제 상승할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올라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기사 뽑아온 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이죠. 이코노미스트의 포캐스트 예상인데, 이 얘기가 결국 뭐냐 하면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경제 예상적인 측면에서 재성장 국면에 있다. 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이런 경제지표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를 앞으로 당겨야 된다는 의견이 뒤쪽으로 훅 밀려나 버렸죠. 매파들도 이제 강하게 주장 못하게 하는 경제지표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여전히 주택 지표가 좋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자, 미국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호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내년쯤에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쯤 진짜 본격적 위기가 올 수도 있죠.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9월쯤이라도 그들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그 9월쯤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전까지는 신나게 장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들이 맞물려야 됩니다.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들이 호조인데도 불구하고 대외적 변수 요인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 내용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후퇴해야 된다. 뒤로 후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초 금리 인상 시기를요 9월 쪽으로 잡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1월 달까지만 해도 6월 달에 최초 금리 인상 시기를 잡자는 의견이 50%를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대로 뚝 떨어졌다는 이 기사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들 해보시고요. 일단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현상. 이것이 그들이 자꾸 양적 완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양적 완화를 쓰니까요. 결국은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 악화되었죠. 그러면서 산업 전반적인 타격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하루속히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것도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죠.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착한 분양가 사라진다 이렇게 나오고요. 대구 수성구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평균 1,000만 원 돌파했다. 얘기 나오네요. 제가 수성구에 삽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런데 자, 부동산 경기가 진짜 제대로 살아 돌아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큰 평수대 아파트들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젊은이들 세대 사이에서 아파트를 보유의 개념보다는 렌탈의 개념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부동산 경기에 대한 그렇게 활성화, 이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제가 잡아온 기사를 위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중심 전쟁 2라운드 이 얘기 나옵니다. 애플, 삼성, MS 신규 플랫폼 소속 공개. 자, 이 플랫폼이 뭐에 대한 공개냐면 홈 오토메이션, 홈키트에 대한 플랫폼입니다. 애플이 문 전등에서 가전제품까지 제어 가능한 스마트홈 플랫폼이 나왔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아티클을 발표했죠. 웨어러블에서 드론, 가정용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IoT 기기를 호환하는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10이 나왔어요. 윈도우 8이었다가 갑자기 윈도우 9를 뛰어넘고 윈도우 10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윈도우 10을 여러분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파는 게 아니에요. 무료입니다.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을 쓰셨던 분들은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윈도우 10이요. 자, 그래서 이 윈도우 10을 그럼 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때까지 돈 받고 잘 팔아먹고 있다가 왜 무료로 공급했을까요? 그죠? 이거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산업전쟁에 뛰어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그걸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팔아먹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가 가전제품하고 호환이 되면서 그런 쪽에서의 수익, 마진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IoT 버전을 포함해서 가정, 기업, 모바일 등 7가지 버전으로 출시한다. 즉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자 결국은 이들이 가고자 하는 애플도 삼성전자도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구글도 그리고 LG전자도 가고자 하는 방향은 바로 이 IoT라는 얘기죠. 인터넷 오브 싱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IoT를 가고자 하는 것도 그들의 즉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지갑, 주머니를 쉽게 열기 위한 구조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이 IoT의 분야
광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협의적 의미에서의 스마트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웨어러블도 역시 이 IoT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 참고해 본다면 이 IoT에 관계된 관련주들이 장기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자, 또 IoT입니다. 앞으로는 인간 중심의 IoT가 중요하다. 자동차 분야에서. 자, 이 IoT는요, 가전 쪽이 아니고요, 이제 자동차 분야 쪽입니다. 자,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 시동을 켜주는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홈, 의료기기, 사물 인터넷 분야가 다양한 부분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 차 내장된, IoT 디바이스가 휴대폰보다 월등히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접목 기술이 필요하다. 자, IoT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트렁크를 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고 스마트폰으로 운전까지 하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스마트 기기에서 위험 신호, 즉 우리가 ECU라고 불리죠. 바로 자동차에 보면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어디가 고장이 났다, 센서 값에 의해서 타이어 펑크가 났다, 그리고 전등이 하나 나갔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접목이 돼서 자가 진단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가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아마 자동차 쪽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 그게 바로 스마트카고, 그 스마트카가 인터넷 오브 싱기의 바로 협의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이 스마트카 쪽으로 가기 위해서도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성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 수익 개선 구조조정 우등생서 실적 우등생으로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기사 왜 제가 잡아왔느냐 하면요, 지금 현대상선이나 현대엘리베이터가 실적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자, 조금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현대쌍두마차, 즉 현대상선, 지금 경기가 크게 좋지는 않죠. 근데 이 현대상선에서 현대상선 결국은 운송, 운임 이런 쪽인데, 현대상선에서 흑자전이 살짝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실적적인 부분이 담보가 되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된 부분들은요, 결국은 제품 판매가 잘 돼서, 즉 업계가 호황을 이루면서 실적 개선이 된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 기사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더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역시 현대 엘리베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수하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되 이것이 오늘 이 기사가 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실적이 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다시금 하락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제가 기사로 들고 나왔습니다. 실적이 개선돼서 우등생이 아니에요. 그죠? 구조조정을 통한 실적 개선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롱이 참 대단한 일 했습니다. 그죠? 바이오 신약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실을 맺나?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죠?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미국 임상 3상의 세계 첫 진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코롱 바이오가요, 2006년도에요. 임상 1상을 시작으로 해서 국내 임상 3상도 7월쯤에 마무리가 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바로 자, 코롱의 이 약이죠. 자, 요 티슈진이라는 자회사에서 만든 약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 약이에요. 그죠? 티슈진 C라고 일단 가칭이 붙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티슈진 설립을 했는 9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 코오롱 소송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회사로까지의 코오롱 생명과학에서의 제약회사로까지의 거듭남 그리고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코오롱을 조금 더 장기 성장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충주 공장에서요 1만 번 정도 투약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분량에 대한 생산 증설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하고도 맞물리겠죠. 그래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여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임상이 마쳤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곧 이제 그들이 실적이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투자 제안 한마디 드리고 저는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낙관적 관점 유지예요. 그런데 종목 장세입니다. 지금 낙관적 관점이라 할지라도 다들 올라오는 건 아닌 시기예요. 왜냐하면 증시 자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성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증시 자금이 다른 여타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해서 무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시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도주군이 밖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자, 서울경제TV 채널 고정하시고 여기서 정확한 분석들을 들으셔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시황의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에 계시는 PLB센터 이재광 이사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주말 글로벌 증시 모습을 좀 먼저 보고 싶은데 미국은 지표가 일제히 안 좋게 나왔던 것 치고 시장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S&P 500도 뭐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럽은 차트를 보니까 거의 옆으로 차트를 붙이는 더 하락하진 않지만 약간 기간 조정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 주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난주가 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연장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왜 그렇게 보는지 제가 서서히 차분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지난 주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궁금하죠? 우리나라 옛말 중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어르신을 보면 예전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였는데 그것이 옛날 몽골 때부터 우리나라가 외침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된 것이다. 뭐 일부 학자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주식 투자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은 엄청난 건강에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도 적당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자기 컨트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투자의 정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자, 지난주 가장 큰 우려가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었습니다. 인원에서 달러화가 급등락을 보이면서 세계 증시에 불안감을 던져줬는데요. 지난주도 언급해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은요, 이미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안정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죠. 이렇게 악재와 호재가 혼돈된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은 혼조 국면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S&P 500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등 그 급등 양상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짤막하게 미국 다우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다우지수 일봉 차트의 주가 모습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예,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아주 눌림목을 받았습니다만, 예, 목요일장 급등에 따른 견고한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죠. 여전히 미국 증시 혹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전히 고를 외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유럽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유럽은 뜨거운 핵 폭발이 될지, 화산 폭발이 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발탄을 하나 갖고 있죠. 그리스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가 과연 IMF라든지 ECB라든지 이 원조를 했던 그 기관들한테 협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독불장군식으로 같이 죽자 하고 할 것이냐, 여전히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때요?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럽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했죠. 그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까요? 악재죠. 우리가 지금 시장에 주도주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현대중공 이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네, 원화가 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의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죠. 그로 인해서 수출도 약세로 해서 유럽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역시 기간의 횡보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유럽의 대표 주자죠. 독일 닥스 지수 한번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거 역시 독일 닥스 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닥스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11,300포인트 라인, 어제 종가가 11,447포인트입니다. 그럼 한 150포인트 남짓 여유를 갖고 있죠. 이 11,300포인트 라인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미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라인입니다. 그때는 11,200포인트대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했으면, 노멀하게 보면 한 11,250에서 11,300포인트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잡아서 11,300포인트 라인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예, 유럽 닥스 지수도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위로 움직여서 윗방향으로 상승 전환할지 아랫방향으로 한 단계 더 추가 조정을 받을지는, 예, 조만간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 증시의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직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로 갈 가능성이 저는 한 1~2% 정도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자, 다음에 우리나라 인접한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자, 중국 시장 지난 금요일장에는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러나 중국 상해 종합지수, 중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동안 영속 상승했다는 조정치고 너무나 견고합니다. 크게 보면 중국 시장은 상승 기조입니다. 자, 지난 주말 금요일장에서 중국 시장은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금주 중국 시장은 이 IPO 기업들 새롭게 신규 상장되는 종목군들이 많죠. 그래서 기업 청약에 따른 유동성 부담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으로 해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로 인한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단기 이익 실현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죠. 네. 보다시피 지난 연초 얼마나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까? 그죠?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다 한 차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지지난주 1차 상승 이후에 지난 일주일 동안 횡보 모습을 보였는데 어때요? 네,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4,150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 장은 상승장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그래서
충분히 매력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장이죠. 해외 투자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은 펀드 가입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직접 투자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는 남이 나라 얘기죠. 네. 주시장에는 남이 나라의 악재, 불황이 나한테는 호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예, 국내 시장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장 결국 금통위에서 금리를 어떻게 했죠? 예, 동결했습니다. 동결할 것이 대부분의 그 전망이었죠. 근데 혹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총재께서는 단호했네요. 예, 금리를 동결 발표하고 나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13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1100포인트대까지 다시 곤두박질치는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가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130포인트를 돌파해야 된다. 그죠? 종가상으로. 그래야지만 이것은 재차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만 좋다 말았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아예 시초가부터 이렇게 상승하지 말고 빠져서 출발한 것보다 결론적으로 못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오히려 큰 폭의 음선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상단 1130, 그죠? 하단은 1130이나 2130이죠. 죄송합니다. 상단 2130, 하단 2080. 2080에서 213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과연 213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는 시도를 보일지 아니면 추가 조정을 받을지 역시 지금은 단기 분기점 구간에 놓여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도 당분간은 어떤 개별 종목으로 종목별로 치고 빠지는 이런 단기 매매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130 상승 돌파의 어떤 중요한 그런 지수대였는데 금통이 금리 동결을 계기로 오히려 이것의 돌파가 무산된 그런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코스닥이 더 빠른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다라면서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쨌거나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2130 회복이 금통이 계기로 안 되면서 전고점 돌파는 어려워지고 이제 박스권 코스로 접어드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어떤 박스권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증시를 전망하거나 예측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 흐름을 보면은요. 보합 혼조 국면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지수는 붙들어 매놓고 종목별로 선별적인 상승을 실현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자,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요,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자 크게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장은 아니죠. 하락장이라면 코스닥, 코스피 시장 다 하락해야 됩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은 붙들어 매는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했다. 개별 종목 장세라는 얘기죠. 여전히 그렇죠. 크게 우려할 상은 아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상승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종목별 선별된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공시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이 역시 우려했던 대로 1분기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33억 적자였는데 빅베스 얘기가 있었지만 역시 현실화되는 모습이에요. 일제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내리고 있는데 오늘 조선주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조선주들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인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업종 중에 조선업종도 들어가죠. 근데 이미 조선업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견이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 상승장에서도 이렇다 할 시세를 내주지 못하고 지난 4월 초에 한번 한 1, 2주 반짝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태블되는 그런 모습이죠. 현대 미포조선을 계기로 본다면 8만 원대를 축으로 해서 다소 지루한 모습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선업종 중에 불황이 다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상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올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일부는 내년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 오늘 귀빈이 하나 우리나라 방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인도의 모비 총리가 오늘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한을 합니다. 근데 내일 어디를 가느냐? 울산으로 날아갑니다. 총리가. 그죠? 정상회담 한 다음 그 다음 날 울산 현대중공업을 가거든요. 왜 갈까요? 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 특정 업체를 방문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침체 국면을 보이던 조선업체에 하나의 희망의 불씨가 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가는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인도 국영 가스회사, 가스회사에서 북미산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LPG선을 지난달에 발주를 했어요. 9척을. 근데 하나도 없었어요. 발주에 응하는 업체가. 그 이유가 뭐냐면 9척 중에서 3척을 인도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된다 하는 옵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호재다 악재다를 떠나서 그동안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종의 일만의 불빛이 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조선업체가 저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바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들보다 자금력과 정보력이 큰 엄청난 큰손 세력을 포함한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 같은 이런 거대 세력들이 바닥은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닥을 만드는 걸 확인하고 우리는 편승해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고 본다면 조선업체가 지금이 바닥일 수는 있습니다만 확인 때까지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주에 발표됐던 실적 악화 우려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급락을 보인다면 그 급락을 만회하는 반등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업체는 본격적인 상승까지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는 악재에 둔감한,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그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실적 악화 우려감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조선주는 바닥인 건 확실한데 여기에서 실적 타격에 의해서 추가 하락은 없을 거다. 대신 반등하는지 올라오는 거 보고 매매하자 하셨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30선 돌파하는지 추세로 돌아서는지 확인 후 매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증시 전략 잘 세워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 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금통의 금리 동결. 마치 인하를 기대했던 양 시장은 많이 빠졌는데, 좀 아쉬운 것은 21선에 위치한 2130이 초반에만 터치만 됐고, 그대로 많이 밀렸습니다. 음봉, 거래도 좀 실렸는데, 이렇게 되면 코스닥은 몰라도 코스피는 전고점 돌파가 점점 어려워지는지요. 시장 전략도 들어보고 싶고요. 화학주는 반등을 못했더라고요. 증권주도 많이 밀렸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이 지수는 크게 하락이 나왔던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코스피 섹터의 종목들이 상당히 낙폭이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 일단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릴 때 213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인 되돌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현재 바닥권을 기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 경기 민감 섹터들의 반등이 이 구간부터는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결국 순환매가 대형 섹터에서는 한 번씩 돌았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반등세가 나와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재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점이 되겠죠. 2069포인트까지 하락. 결국 이제 박스권의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재차 말씀드렸던 것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물론 금요일 하락에 대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2190포인트 정고점까지 상승이 나와줄 때 제약바이오, 증권, 정유, 화학, 건설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이어왔었고,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이 섹터 위주로의 하락세가 좀 나왔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해도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섹터 쪽으로 제한적인 그런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해서 일단은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강력한 반등보다는 상승을 해도 제한된 상승이 좀 나올 그런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들 일단은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역시나 증권주들 하락이 굉장히 낙폭이 컸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증권도 그렇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급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뭐 증권주들을 말씀을 좀 드릴 때 대우증권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매도 사인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주들 상승이 나와줘도 일단은 따라잡는 매매는 안 된다라는 점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군들 현재권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화학주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건설주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종목들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식 건설주를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정도의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가고 있는 섹터들,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조정이 나온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는 섹터들에 대한 일단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일단 건설주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그런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주들과 건설주들의 흐름 역시 이번 주장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이지 않나 싶고요. 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과 하락이 나온 종목들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바이오주들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제약 쪽으로의 관심권을 특별히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도 뭐 메디톡스라는 기업 상당히 좀 공략을 했었다가 금요일에 일단 최고가 정리를 좀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포트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은 일단은 제외시켰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엔터주들. 자, 엔터주들도 상당히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나와주었던 그런 모습이 되겠죠. SM 같은 경우,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자, 일단은 YG 엔터가 5만 1,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엔터주들, 동반 쌍바닥을 벗어나려는, SM 같은 경우에도 쌍바닥을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YG 엔터 같은 경우, 기관들이 첫 매수할 때부터 지속 언급드렸던 그런 섹터가 되겠고, 일단 대형급들의 가수들의 컴백이 1분기에 나오고, 여름 때에 맞게 인기가 거의 최고조에 다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YG 엔터뿐만이 아니라 싸이 관련주들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여름 정도까지의 관심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관심 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엔터주들 계속적인 관심권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화학주들 그리고 엔터주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 지난주에 금요일에 갭상승 출발이 나오면서 21선을 강하게 갭상승으로 돌파하면서 출발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결국 이 갭상승 출발하는 것에 대한 갭 매우기는 이번 주 후반에 중후반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조금씩은 조심하되, 역시나 우리가 상승할 때 이것만 기억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5일선과 11선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을 공략하실 때도 지수와 연관된 종목인지 체크를 하시고 코스닥 지수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현재 구간 의미 없는 장기 투자를 안 한다는 점, 저도 일단 마찬가지가 되겠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복된 훈련과 학습 많이 살피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제한폭 변경이 한 달 남았습니다. 현재 대차 잔고와 공매도 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폭탄일지 아닐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구간이면은 분명한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최근에 론스타하고 정부하고의 법정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했죠. 7천만 원 펀드로 수십 조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IMF로 힘들 때 우리 국민 돈 상당히 좀 빨아먹어서 돈 벌어들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이고 그게 자본시장이고 그게 이제 원리이기 때문에 항시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시 긴장된 상태로 임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이제 오늘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종목 투카스라는 상담 프로그램 시작을 합니다. 저녁 시간에 하는 만큼 정말 힘드시고 견디기 힘드신 종목들 연락 주시면은 아는 만큼은 최대한
상담해드리고 몇 분씩 무작위로 뽑아서 리딩도 좀 해드릴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박스권 들어갈 거고 화학 그리고 건설, 엔터주 매수할 찬스를 한번 보자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리딩을 잘 해주시는 이 멘토님께서 오늘 밤 10시에 말씀해 주셨듯이 종목 상담 프로그램인 종목 투캅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 했고요. 출발 드셔야 될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